당시 김춘추는요 굉장히 슬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요 신라 제25대 왕 진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조카였던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 할아버지 진지왕이 쫓겨난 이후 김춘추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려받을 수 없는 비운의 왕족이 되었던 겁니다. 김유신은요 김춘추의 그런 처지를 알면서도요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 가깝게 지냅니다. 교수님, 김춘추는 쫓겨난 왕족이잖아요. 근데도 왜 김유신은 김춘추하고 가까워지려 했을까요? 당시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김춘추가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해주면 언젠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자신이 제2인자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은요 이 김춘추와 더 끈끈하게 힘을 합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김유신이 김춘추와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또 어떤 걸까? 어느 날 이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축국 한 판 하시죠. 아, 맞아. 예전에 축국이었죠. 그렇죠. 예전에 축구가 축국이었어요. 축국은요 지금의 축구와 거의 흡사한 공놀이입니다. 그렇게 둘은요 김유신의 집 앞에서 함께 축국을 하게 됩니다. 신나게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김유신이 그만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아서 후두둑 뜯어지고 맙니다. 당황한 김춘추. 자, 이 김춘추를 보면서 김유신이 이렇게 권합니다. 어이쿠, 저희 집에 가셔서 옷걸음을 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자, 그렇게 집으로 온 김유신은요 빈 방에서 김춘추를 잠시 기다리게 합니다. 잠시 후 김춘추가 있던 방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바로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문희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가 있는 방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정답. 네, 그 약간 여동생이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닐까요? 난 계획일 것 같아요. 여기는 계획, 여기는 우연. 동현 씨는? 저도 이제 설계. 예, 저는 그 발 밟을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축구할 때부터 사실 뒤에서 몇 번 밟았어. 아우. 몇 번 밟았는데 실패하고 드디어 성공한 거죠. 정답은 계획 설계. 정답! 자, 이건요 김유신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옷고름을 밟은 거죠. 자, 그렇게 김유신의 계획은 통합니다. 김춘추와 문희는요 이날 이후로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김유신의 시나리오대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된 김춘추와 문희. 그런데 몇 개월 후
갑자기 김유신이 여동생 문희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벌이죠.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문희의 죄를 내 불태워 없앨 것임. 죄인을 데려오너라. 진짜 불태우려고 올라간다고? 불을 지펴라. 진짜 지표. 김유신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 충격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바로 김춘추와 아직 결혼도 안 한 문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문희가 목숨을 잃을 일촉즉발의 상황. 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김유신의 집에 우다다닥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김춘추. 김춘추. 와. 아이 아버지인 자기가 문희 책임질 테니까 멈추라. 결국 김춘추의 등장으로 문희는 촬영을 멈추시오.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유신이 정말 여동생 문희를 불태우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화형식 역시 김유신의 큰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시. 목구름 때부터 알아보셨죠? 알아봤죠. 네. 느낌이 비슷해요. 과연 김유신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실의 허락. 왕실이 승인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김유신 이거 일단 김유신의 동생 문희 불태우겠다라고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요. 자, 그리고 그 디데이를 신라 왕위 계승서열 1위 덕만공주. 덕만공주 누구죠? 정망공주.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아, 네. 선덕여왕. 아이. 선덕여왕. 선덕여왕. 맞습니다. 훗날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공주가 김춘추랑 같이 행차하는 날 김유신은 문희를 세워두고 진짜 불을 붙인 겁니다. 자, 김유신 집에서 연기가 풀풀 피어나니까 놀랍니다. 덕만공주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김유신 집에서 이렇게 지금 연기가 막 나오느냐? 빨리 상황을 파악해봐라.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덕만공주가 당장 김춘추에게 가서 문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건 곧 왕실이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였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인데 이것도. 자, 그러니까 문희와 김춘추가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결혼에 골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신분. 왕족이니까. 그렇죠. 가야계라는 혈통이 문제였던 겁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역시 가야계라고 결혼 반대 당했었잖아요. 결국 김유신이 택한 파격적인 방법이 두 집안의 결합을 끌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김춘추에겐 사실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지? 대하성 함락 당시 성주였던 사위 옆엔 바로 김춘추의 딸이 함께 있었거든요. 딸이요? 딸. 사위였으니까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위와 딸 고타소는 바로 이 백제군의 손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끝이 아니었어요. 백제가 김춘추의 딸을 모욕하려고 그 시신을 백제 감옥에 묻어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에 김춘추는 넋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사실은 김춘추에게만 충격이 아니었죠. 이 고타소는
김춘추와 누구의 딸이죠? 누구와의 딸이죠? 문희. 맞습니다. 바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 그러니까 고타소는 김유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것이죠. 김유신과 김춘추 모두 혈육을 잃는 슬픔까지 겪게 된 겁니다. 결국 복수는 나의 힘. 그렇게 김유신과 김춘추는요, 남은 생을 걸고 백제를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너무 화도 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김춘추는요, 이 백제를 치기 위해 이 나라의 군사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고구려. 고구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네. 백제의 적이었던 고구려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춘추는 선덕여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구려로 향하죠. 그렇게 642년 겨울, 김춘추는요, 연개소문에게 백제를 칠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죠. 과연 김춘추는 고구려 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해요. 땅을 오히려 내놓으라 그랬죠. 어느 땅? 한강 유역을 내놓으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합니다. 고구려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더니 김춘추가 거부하게 되자 갑자기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오. 졸지에 도움을 구하러 간 고구려에서 포로 신세가 된 김춘추. 자, 그렇게 며칠 후 김춘추가 갇혀 있다는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소식에 신라군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고구려로 진격합니다. 조슈야! 김유신은요, 최정의 군사 3천여 명을 이끌고 고구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찬 겨울바람을 뚫고 매서운 기세로 고구려 국경에 다다랐죠. 그런데요, 김유신이 이렇게 적진으로 달려간 데에는요, 김유신과 김춘추 이 둘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이 만약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의 말 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갔다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김유신 출격 소식에 이 기세등등했던 연개소문,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풀어줬을 거예요. 오, 자, 당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어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들어가자 고구려의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 기세등등했던 연개소문이 김유신이 국경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춘추를 풀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야. 자, 이 김유신의 도움으로 고구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김춘추. 와우.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는 어떤 사이겠습니까? 완전 그냥 형제 같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서로 어려울 때 약속대로 또 지켜주고 했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렇죠. 춘추야, 우리는 일심동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다. 내 결코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 조정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사정은 결코 좋지 않았죠. 결국 고구려의 외교 협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지금 실패한 실패했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김춘추와 김유신의 조정에서 입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누굴 대상으로? 백제. 네, 맞습니다. 단 하나, 반드시 백제를 물리치는 것이었죠. 자, 이제 김유신이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덕여왕이 김유신에게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깁니다. 신라의 요충지인 이곳을 지키라고 한 건데요. 자, 어디였을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백제의 소유가 된 대하성 일단 보이시죠? 그 대하성에서 조금 더 오른쪽을 한번 가보시면 암양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양주는요, 즉 신라의 최전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으로 김유신이 가게 된 겁니다. 이곳이 뚫리면 이제 더 이상 금성은 끝. 이건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암양주 군주로 올라선 김유신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온몸을 다 바쳐서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암양주에서 어떻게든 백제의 공격을 막아야 했던 이 김유신은요, 암양주 군주로서 제 소임을 다 합니다. 빼앗겼던 대하성 근처 지역 일부를 되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요, 김유신은 백제와 치른 전투마다 승전보를 올립니다. 자, 이러면서 김유신은 어느덧 백전불패의 장군 신라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좀 확 알겠네. 당시 그 신라와 백제 전투를 보면 거의 김유신이 혼자서 승리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대하성 전투의 함락과 김춘추의 외교 실패 이런 어려움들을 김유신의 군공으로 이제 상당히 만회할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 바로 그 백제 멸망을 위해서. 자, 둘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는데요. 김춘추는 어디로 갔을까요? 김춘추요? 혹시 외국으로 갔나요? 당으로 갔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나라. 백제를 무너뜨릴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나라로 향한 거죠. 당시 당나라는요, 절대 권력자였던 당태종이 군림하는 아시아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춘추는 동맹을 맺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합니다. 그 결과 김춘추 당태종과의 협상에 성공합니다.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치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외교 성과를 갖고 신라로 돌아왔던 김춘추. 김춘추가 이렇게 나라 밖에서 활약하는 동안 김유신 역시 신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였을까요? 김유신과 김춘추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주었던 그곳. 대하성. 대하성을 치고 있었어요. 좀 더 가봅시다. 함락했어요. 다시 가져왔어요. 대하성을. 맞습니다. 와, 김유신. 백제에 함락당했던 대하성을 6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백제에 제대로 복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을 되찾은 후에 이 돌아온 김유신의 손에는요, 이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품석 공과 그 부인의 뼈를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백제 감옥에 묻혀 있었던 김품섭과 그 부인의 뼈였습니다. 김유신이
김춘추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고타소의 유고를 무려 6년 만에 신라로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6년 만에. 김유신은 그렇게 찾아온 고타소의 유고를 당나라에서 돌아온 김춘추에게 건넵니다. 6년 만에 딸의 유고를 받아들게 된 김춘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딸 고타소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유. 김춘추의 마음은 과연 그때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또 지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이 김유신한테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라 조정의 실세이자 김춘추의 든든한 동반자로 동행한 김유신. 자, 그런데요. 654년에 이런 김유신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변화.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으로 즉위한 겁니다. 예, 사실 654년에 진덕 여왕이 승한 거예요. 아. 자, 이런 상황에서 진덕 여왕의 가장 가까운 핏줄이 김춘추였거든요. 아, 친척이니까. 맞네. 네. 왕실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김유신이 일찍이 예측한 대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김춘추가 왕이 되기까지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김유신. 김유신. 옷 고른 거 하영식뿐만 아니라 고구려 국경까지 가서 찾아오고 막 온 인생을 걸고 정말 김춘추 옆에 있었던 사람이 김유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축구가 이렇게 또 아, 예. 네, 왕까지 연결이 됐네요. 맞습니다. 와. 야. 그리고 김춘추가 집권한 지 6년이 흐르고 660년 김유신은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귀족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 아까 비단, 아, 상대등. 상대등, 오. 가야계 출신으로 무시당하고 견제받았던 김유신이 마침내 신라 귀족의 맨 꼭대기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때 김유신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뤘구나. 맞아요. 몇십 년의 세월을. 그렇죠. 자, 그리고 몇 개월 후 김유신은요, 김춘추와 함께 18년 동안 품었던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출격합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드디어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이때 신라군을 이끈 총지휘관 누굴까요? 김유신. 김유신. 아, 그 나이에요? 네. 김유신은요, 5만 명의 신라군을 이끌고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서 지금의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 수도 사비성을 공격합니다.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세에 백제 의자왕은 항복하죠. 그토록 꿈에 그리던 백제 멸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백제 함락의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어땠을까요? 상대등보다 더 높은 자리 없을까? 하고 막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내 옆자리라도. 아니 근데 옆자리. 정말 그런 마음도 진짜. 왜냐면 예. 네, 모든 거 보면은 김유신 없이는 맞아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달의 뼈도 가져다 줬는데. 그럼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백제 멸망을 지켜본 김춘추. 그 김춘추는 바로 이듬해 661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668년 마침내 신라는 고구려까지 멸망시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한때 가장 약했던 신라가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을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김유신은 신라 왕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673년 7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신라와 한때 칼을 겨누기까지는 가야의 후손이 신라의 왕으로 올려진다. 이건 역사상 다시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따져보면 김유신은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명의 임금을 섬겼고요. 그다음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한일통을 이루었고 그 이후 신라는 새로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신라 사회 내에서 김유신이 높이 평가를 받고 추승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